안녕하십니까, 조금규 대표입니다. 오늘 2월달 옵션 만기일인데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다가 변동성이 심화된 끝에 아쉽게도 소폭 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 반등 장세이지만 불확실성이 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에는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가지고 봐야지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코너에서는 성공한 전문가들, 제시 리버모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투자 철학 또는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지금 시장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 코너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당히 냉철한 그런 사람들이 돈 앞에만 서면, 경제적인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항상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하느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왜 투자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서 손실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원인 또는 이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성공한 투자 철학자 중에서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 전문가 분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을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좋아하는 그 투자자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정규적이고 상당한 그 받침을 가지고 돈을 벌은 반면에 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신 분은 상당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자수성가를 하신, 투자만 가지고 큰 부를 이루어낸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제시 리버모어는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이렇게 가난한 그 농촌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돈 $5를 가지고 보스턴으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와서 증권 브로커 회사에 주식 시세판을 관리하는 그 사원으로 취직을 한 이후에 15세 때 그 투자를 해가지고 좀 큰 성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사원을 하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해서 20대 때부터 큰 성과를 올리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투자를 올리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이 분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 개인 투자자처럼 제시 리버모어도 기술적 분석, 상당히 다른 가치 투자라든가 중장기 투자 그런 것을 한 피터 린치라든가 워런 버핏 이런 앙드레 코스톨란이 하고는 좀 달리 제시 리버모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매매를 했던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부각이 될 거예요. 2006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공매도를 쳐가지고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2007년에 이유 없이 폭락을 할 때 공매도로 큰 돈을 벌면서 이 양반은 시초가부터 공매도를 치면 반드시 투매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투매를 조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인, 물론 이게 제도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투자를 하신 분입니다. 또 그 추세매매 굉장히 그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승 시에는 일단 매수를 해서 자기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면서 가져가는 그 피라미딩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돈을 크게 벌기도 하고, 시장이 꺾여서 하락을 하면 공매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을 굉장히 좀 욕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거나 저랬거나 이 양반은 나름대로 주어진 틀 안에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4번의 성공과 4번의 실패 끝에 마지막에는 62세 때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지만, 나름대로 그 4번의 성공, 실패, 또 굉장한 사치, 돈을 벌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사치스럽게 쓰고 이러면서 생에 대한 추가적인 마지막에는 추가적인 어떤 큰 메리트를 좀 잃어버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양반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투자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양반이 단기 투자를 얘기를 하거나 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 양반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 주식시장처럼 역사가 반복되는 시장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도 프랙탈적인 부분, 이전에 나타났던 것들이 이번에도 나타나고 그 유사한 흐름이 움직여진다. 뭐 상승 장악형이니, 뭐 쌍바닥 패턴이니, 상승 깃발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이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시장이 굉장히 상승을 하더라라고 하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의 반복,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반도 주식시장만큼 반복되는 것은 없다. 또 주식 투자는 나태한 자, 또 모험주의자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든가, 또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굉장히 많은 그런 주식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꼭 짚어봐야 될 그런 것들로 제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익은 스스로를 돌보지만 손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익은 내가 지금 어떤 주식을 사서 100% 수익이 났다가 다시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50% 수익이 나도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뭐 100% 벌면은 더 좋겠지만, 서로 100%를 못 먹더라도, 이익을 못 챙기더라도 50%만 챙겨도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성공 투자를 계속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손실을 초기에 제어를 못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상실해버리고,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다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계속 줄줄줄줄 물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손실,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도 괜찮지만,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성공 비결은 수익을 내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저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이 없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혹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돈은 전문가가 벌어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 스스로 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만나보면 어떤 기법만 알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 투자 대회, 투자 수익률 대회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00%, 또
호가내는 10,0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기간에 10,000%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계속적인 성공하는 투자 전략으로 완성되는 경우가 없고요.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는가. 그것은, 그 기술은 누구한테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일들은 스스로, 어떤 그 스스로, 개인, 투자자 스스로 어떻게 시장에 대응할 것이,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나의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술을 반드시 깨우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기법이 틀리는 구간에 가서는 거대한 손실, 큰 손실을 봐서 시장에 퇴출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반드시 수익을 내는 기술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호날두한테 축구하는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호날두처럼 공을 잘 찰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페인팅을 쓰고 뭘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을 나한테 호날두처럼 공을 차려면 내가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오랜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공포 또는 탐욕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기계처럼 정한 매매 기법, 자기 투자 전략이 맞지 않더라도 항상 지켜야 됩니다. 지켜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새로운 기법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해놓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손절매를 해놓고 시장 상황에 핑계 삼아서, 시장 상황이 이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는 안 팔아도 돼, 뭔가 핑계를 갖다 대면서 자기가 세운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자기만의 전략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한 기법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기계적으로 매매한 게 틀리면 그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기법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처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두 번째 거래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분은 일단 주식이 추세가 나오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이 되면 물량을 조금 삽니다. 일정 부분을 사가지고 자기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여기도 처음 거래 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져 있고 엔화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줄어들었고 시장 상황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샀는데, 가다가 시장이 일시적으로 또 다른 그 악재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것은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핑계를 댑니다. 아, 시장 상황이 나빠져갖고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으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정말 어리석은 매매다. 방향이 맞을 때만, 내가 만약에 싼 가격에 못 샀어도 그게 다시 제자리에 와서 비싼 가격에 다시 사면 된다. 그 투자는 단기간에 내가 돈을 짧은 기간에 얼마를 먹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예측 가능한 대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 그런 전략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투기라고 하는 게임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이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조금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간에는,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간에서는 가장 공평한 게임이지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개입하면 굉장히 불리한, 개인 투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 됩니다. 이번에도 무슨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서 그 실적 악화에 대한 정보를 받고, 얘기를 받고, 그것을 개인 투자한테 공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펀드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한테 먼저 제공을 해서 한 달, 길게는 2달 먼저 주식을 펀드 매니저들이 처리하고 처분을 하고 그 손실을 개인한테 몽땅 떠넘기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듯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때는 좀 분노할 정도의 그런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긴 해도, 어쨌든 간에 그것을 상수로 놓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멍청이나, 당연히 멍청이는 안 되겠죠. 정신적인 게으름뱅이나 감정적인 균형이 열등한 사람은 그런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은 뭐냐, 정신적인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는 대가로,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시장이 내가 고민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에 의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훌륭한 투기꾼은 항상 기다릴 줄 알며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이 자기의 판단을 확인해 줄 때까지 돈은 시장이 벌어준다. 내가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고 베팅을 하면 그 전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장이 확인시켜주고, 그러함으로 해서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 전문가들, 성공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내심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이라든가 누구도 다 인내심을 얘기합니다. 이 인내심, 성공한 사람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항상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 인내심이란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인내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해요. 인내심부터 키워야 된다. 다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제시 리버모어하고는 가정 환경부터 좀 다르죠. 공화당 하원 의장까지, 아버지가 하원 의장까지 지내고 또 증권 중개 회사를 운영한 기업가이면서 정치가인 아버지를 두었고, 처음에 아버지의 증권 중개 회사에 다니다가 또 투자 전문 회사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배운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레귤러한 정규적인 어떤 그 학습에 걸쳐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투자들이 많습니다. 한때 이렇게 보면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 그래가지고 가치 투자 전략을 굉장히 신봉하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훌륭한 투자자이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마의 뭐 현인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메커니즘적인 부분,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철학 같은 것은 배워서 이용할 수가 있지만, 막연하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도 가치 투자해야지 개인 투자자가 흉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쭉 10여 년 동안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100이면 100,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가치가 아닌 현재의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현재의 가치가 크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현재의 가치에 치중을 합니다. 2007년에는 조선업종, 2010년에는 화학업종이 M&A를 거치고 그동안 기초화학뿐만 아니라 또 2차 소재라든가 2차 전지 IT 소재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야. 그리고 항상 꼭지에 사면서 그걸 가치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가치 투자를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 가치 투자, 전문가들이 그 가치 투자를 보는 관점은 다른데,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얘기를 하면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얘기거든.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가치 투자라고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1년, 2년, 3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막연하게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분이 얘기하는
철학, 주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를 예측을 믿지 마라. 아무리 시장에 대해서 잘 적응하려고 해도 자기 예측은, 저도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그 데이 트레이딩이라든가 무슨 파생 매매를 할 때 예측은 틀리려고 하는 것이다.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야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 주식은 예측을 하는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함이지, 예측을 꼭 맞춰가지고 그 예측이 맞으면 돈을 많이 벌고 예측이 틀리면 돈을 잃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 이분이 30년 동안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지만, 이 양반의 투자는 바스켓,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때는 경기 민감주, 어떤 때는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오래 가져간 것들은 그렇게 매매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종목이었지, 지나치게 오래 매매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양반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 그 전에 금융위기 나오기 바로 전에 금융주를 굉장히,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20억 불 이상, 금융위기가 터져갖고 20억 불 이상 손해를 봤는데, 워렌 버핏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다시 세계 2008년 기준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 10년에 세계 세 번째 부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워렌 버핏의 가치 추천은 굉장히 어렵다. 기업의 사업 내용이 쉽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터 린치도 워렌 버핏과 거의 비슷한 분인데 40대 때 다 정리하고 마젤란 펀드를 세계적인 펀드로 좀 키우는,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애널리스트부터 출발을 해서 펀드 매니저를 거쳐서 마젤란 펀드를 세계에서 제일 큰 뮤추얼 펀드로 만드신 그런 부분이고, 40대 때 다 정리하고 야인으로 돌아간 그런 분입니다.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소외 종목에서 답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고요. 하이테크 생산 기업보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라든가 그 외의 스마트한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 SK 하이닉스의 보다는 거기서 D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기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고, 애널리스트 최고 인기 종목이라든가 대중 인기 종목은 제외하자. 애널리스트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애널리스트가 좋아하는 종목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발로 뛰어서 기업의 내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 방문 탐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검증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낫다. 대형주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주를 선호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고요.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시는 분은 딱 하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머리로 돈을 벌지 말고, 돈은 머리로 벌지 말고 엉덩이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좋은 종목을 사서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라. 사놓고 그냥 가만히 오랫동안 있으면 돈을 번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하신 분인데, 어쨌든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은 투자자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큰 성과를 낸 거는, 이 양반은 좀 우습게도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든가, 또 독일 채권, 패망한 국가인 독일의 채권을 사가지고 150배 수익을 냈다든가, 또 러시아 채권을 사가지고 수익을 냈다든가, 거의 정크펀드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량주를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가라, 엉덩이로 돈을 벌어라, 이런 것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했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이랬고, 또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인지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항상 그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을 믿고 지킬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반출을 해보고 나 자신은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내고 참고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뭐 전문가들의 철학은 여기서 맞고 잠시 쉬었다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오류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경제적인 흐름 또 투자를 할 때 항상 범하게 되는 오류, 또 오류의 원인,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해결 방안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행동경제학으로 본 오류, 이런데 행동경제학이라고 예전에 고전경제학이라든가 기존의 경제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행위자를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주체로 보고 그 경제 계획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했는데 보면 이상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욕심, 탐욕 또는 공포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하고 경기가 또 지나치게 하라 그래서 뭐 더블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왜 그런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공포 또 탐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침이 심하더라. 그래서 경제학의 기존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해 가지고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인간이 돈 앞에서 불합리한 행위를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당장 투자에서 꼭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로 중심으로 쭉 발췌를 해가지고 뽑아놨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시중에 행동경제학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 재밌습니다. 그걸 갖다가 쭉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돈 앞에서 매우 불합리한 그 존재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이성적인 사람인데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엉뚱한 그런 일들을 해요. 비근한 예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를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 뭐 인터넷에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들려보고 가격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것이 좋은지 그런 어떤 정보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기의 대단한 재산, 굉장히 큰 돈,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몇 억까지 주식을 사면서도 남의 말, 특히나 잘 모르는 사람, 지나가다 얻어 걸리는 것, 어떤 카페를 갔는데 살짝 들었다. 이런 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자기의 재산 자체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전혀 책임도 없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고 베팅을 하거나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런 어떤 불합리한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신이 내린 행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내린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제가 저도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결혼한 지가 좀 꽤 된 사람들은 부인하고 뭐 영화 구경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어떤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런 그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느 우연하게 뭐 영화 티켓을 구매를 하든가 얻어서 가지고 영화 보러 가다가 영화 티켓을 잃어버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우, 재수없어 그러고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러면 이제, 부인과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영화 구경을 하러 가다가, 주머니에서 10만 원 정도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영화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제 재수가 없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뭐, 가는 것은, 티켓이 있으니까 보러 가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티켓을 잃어버리면, 티켓은 기껏해야 2만 원밖에, 2장 해봐야 2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냐면 내가 티켓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제 합리적으로 좀 한다고 한다면 가서 다시 재구매를 하거나 2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만약 그 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고 뭐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주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딱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시장 상황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왔어요. 손절을 했어. 그런데 다시 예상했던 대로 돌아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분석한 것과 딱 부합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재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 먼저 내가 샀다가 한번 손절매했다라고 하는 것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분석을 하고 아주 좋은 상황에 오고 딱 들어맞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재매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나쁜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또 손실을 당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린 행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게임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이미 손절을 한번 했다고 한들 내 분석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얼마든지 재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미 사용된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심리. 뭐 사회적으로는 지금 재건축 문제가 굉장히 뉴타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 매몰 비용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4대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예상했던 기대하고 들어갔던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적고 오히려 오염이 돼가지고 녹초라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또 하상이 침하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 20조가 넘는 매몰 비용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도 이미 매수를 하고 나서 손실이 나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빠른 대처. 만약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빠른 대처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몰 비용, 들어간 비용을 신경을 쓰거나 자신이 내린 행위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면 게임의 기회도 잃고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돈은 소중하고 어떤 돈은 공돈 같은가.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해가서 10% 20% 수익이 누적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사가지고 우연히 막 상한가 10방씩, 대여섯 방씩 막 올라가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면 그 다음 매매는 또 그런 식의 위험한 종목에 계속 매매를 합니다. 자기의 매매 철학에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그런 어떤 행운을 얻게 되면 매매 패턴이 굉장히 심각하고 가파라지고 거의 그것이 이제 번 것이 공돈 같아지니까 상당히 낭비하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돈은 같이 취급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은 소중하게 우연히 발생을 했으면 행운으로 따라서 들어왔으면 거기에 기뻐하되 운영은
또 이전과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해야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유 효과. 사람은 누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젠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산 종목은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내가 산 그 시점에서 좋아 보였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그 가치 또 그 메리트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또 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것, 결정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마비. 이거는 내가 지금 사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손실을 봤기 때문에 못 파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본 걸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해?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막 빠지고 있어가지고 상격이 좀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다시 돌아서서 막 가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 그 가버렸을 때 그 후회하는 그 심리, 이런 것들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끝내 하락하고 하락해서 견디지 못하고 팔면 그때 돌아서는 이런 그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항상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예측했던 것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결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은 규모를 가지고 연습이 돼서 훈련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개인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현상유지의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 항상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투자에서는 그렇지 않다. 투자에서는 현상이 유지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개인 투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단기 매매 또는 주식시장에서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스트레스는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내 이 성격, 내 이 가지고 있는 자금,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그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탐욕과 공포를 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기에는 레버리지를 줄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에는 레버리지를 줄여야 된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성공한 투자자들, 성공한 전문가들이 늘 얘기합니다. 인내심, 또 고민, 시장에 대한 고민, 주식에 대한 고민, 항상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항상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야 됩니다. 또 스트레스, 말씀드렸지만 나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는 어디까지 스트레스를 용납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에 맞게 투자 규모, 투자 자금의 규모를 정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형성이 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빨리 돈을 벌려고 투자 자금을 늘리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계. 항상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줘야 되느냐. 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확률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안부재, 손실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방치를 하게 되고 시장에 적절히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는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주식 투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꼭 살 때도 100주 단위로 딱 사고
샀으면 얼마 수익 남았으면 탁 팔고 다시 늘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해서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누구든 다 그런 그 전략을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때는 경기 민감주, 어떤 때는 유틸리티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듯이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A라고 하는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려갑니다. 그럼 늘려가면 궁극에는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뭐 피라미딩 기법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싫어해요. 고민스럽거든. 여기서 더 늘리면 또 이게 괜히 그 단가만 높여놓고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명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기. 이 버릇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 A는 되고 B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 100주, 200주 거래되는 것도 충분히 만약에 확실한 종목들이 있어요. 적게 거래되지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한 주를 사서 10,000원을 남기든 50,000원을 남기면 그것이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그런 거 100주, 200주 거래되는 거 난 손도 안 대. 만약 그분이 정말 그렇게 큰 종목만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냥 그것이 무슨 어떤 그 체면 내지는 자기만의 이런 것들을 때문에 A는 되고 B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계를 가리지 마라. 한계가 필요가 없다. 너 고수로 갈수록 본질에 집중한다. 한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수익에 도움되는 것. 그게 본질인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수익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질이다. 거기에 치중을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성공 투자를 위한 그 여러 가지 원칙. 모든 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돈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의 기쁨보다 이 손실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것은 이제 느끼시지만 경험을 하시지만 뼈에 새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이씨 손실을 나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손실이 가중되기 시작하면 견디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서 엉뚱한 그런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그 투자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손실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조그만 것에 자꾸 목숨을 걸게 되면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해라. 겸손해라.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겸손을 하라.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게임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됩니다. 게임. 돈을 버는데 이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초기에 굉장히 어렵다가 10여 년씩 해가지고 대박집이 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도 사장은 그 초기나 돈이 안 벌리던 초기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초기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좀 한가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돈 안 들어서 고민은 됐을지언정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고 항상 주방에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도 저는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맛, 내가 매매를 해서 이기는 맛을 생각을 해야지 돈 쓰는 맛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거 수익을 내가지고 내가 100% 수익을 내면 나는 여기서 명품백을 살 거야. 아니면 해외여행을 한번 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게임에서 이기는 돈 버는 맛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치중을 하면 돈 버는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요? 늘 공부하고 늘 깨어있고 늘 생각하면서 새로운 어떤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정보들이 나한테 큰 돈을 주기 위한 정보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늘 매수, 목표가 높이고 늘 매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시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매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많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너무 많이 알지 마시고 있는 것을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만 키우면 충분히 성공 투자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 보통 다 아까 얘기한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성과에서는 운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시장에서 견디고 이렇게 시장에서 잘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갖다 보면 언젠가는 운이 돌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큰 돈을 버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줄 때, 음식 맛이, 입맛이 안 맞을 때는 돈을 벌지 못하다가 그 어떤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큰 부자가 되듯이 개인 투자들도 생존하고 살아있으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나치게 고민하기보다는 한두 번 실패했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운에 대한 나도 운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올해도 성공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또 그에 따른 신흥국 환율 불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다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옐런 의장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든가,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금 채권 완화 부분을 계속 좀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지금 급락을 하다가 20일 이평선 위로 살짝 올라서 있는, 20일 이평선 위로 살짝 올라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뭐 이런 패턴, 거의 직전 고점 부근에 지금 도달해 있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였던 테이퍼링 우려에 대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게 이제 개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지속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어떤 경제 기반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저항대를 뚫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 추세를 반등 추세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오늘 옵션 만기라고 하는 특성, 또 오늘 또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하는 데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1950선에서 1970선대까지의 매물대가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이유가, 본격적인 어떤 상승 전환,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됐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반등 시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래량이 현재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또 주도주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등을 좀 주도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반등을 좀 주도했다가 연이틀 좀 밀리는 뭐 이런 부분, 또 순환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특별한 주도주 없이 올라왔다는 점, 또 가장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관건은 이 1950선대, 1950선대에서 1970선대까지의 이 두터운 매물대, 이 두터운 매물대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해 주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거래가 좀 실리면서 돌파하면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승이 시도될 때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재지집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신흥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지만, 신흥국의 환율 불안이라든가 자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금 지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FRB에서 한국은 그런 어떤 신흥국, 다른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 한국이나 대만은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복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이 안전하다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어떤 매매로 대응하기에는 좀 어렵고,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태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별주 쪽으로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연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올해 시장 자체는 1, 4분기 3월 달까지는 적극적인 흐름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3월 달 가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리고 굳이 매매를 하겠다고 한다면 개별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 주체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길게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